redfish, 바로 점성어의 원 이름이죠. 한국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름 아는 체 하는 생선이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대만과 중국에서 양식으로 사료를 먹여 2-3년 키운 뒤 냉동이나 활어로 한국에 수입해온 아주 싼 횟감이라는 정도입니다. 물론 싸기 때문에, 어쩌면 사료로 키웠기 때문에 대부분 시식구 맛이 없다거나 도미로 사기쳐서 파는 가짜 도미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점성어의 원고장이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멕시코만에서 원래의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점성어 또는 redfish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점성어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20년 동안 점성어를 잡으며 배운 것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성어에 대해 아는 척을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점성어를 잡았을 땐 아주 투박한 장비를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낭린이었기에 뭐를 잡겠다보다는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 오징어를 길게 자른 뒤 바늘에 여러 조각을 끼워서 피해서 멀리 던져놨더니 redfish가 잡힌 것이었죠. 잡아서 올리고 보니 옆구리에서 구더기 같은 게 우글거리기에 얼른 버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첫 만남이 있은 뒤 그 다음 만남은 아버지랑 해변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사비키리게 물려나왔는데 1m급의 크기에 비해 살은 1리터 집락백에 들어갈 만큼 적은 양이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 역시 처음 잡아보는 거물이라 이걸 어찌 손질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나무 자르는 전기톱으로 일단 머리를 자르고 거의 살을 잡아 뜯는 식으로 피범벅이 된 살을 뜯어냈던 거죠. 본격적인 redfish 낚시는 14년 전 제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기러기 부부로 살게 됐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직장 근처에는 한국 분들도 거의 없었고 오전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뭔가 할 게 없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예전부터 아버지랑 같이 낚시도 많이 했고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싸구려 낚싯대를 몇 개 산 뒤 낚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꼭 무엇을 잡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낚시를 하면서 심심한 시간을 낚시로 달래던 것이었죠. 주로 잡히는 어종은 조기나 바다송어 같은 잡고기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좀 작은 애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Big. How did he get it?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도중 낚싯대가 휘면서 거의 물에 빠지려 하는 걸 손으로 잡게 됩니다. 뭔지 모를 엄청난 힘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다가 얼떨결에 잡아버린 redfish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뜰망이나 그물도 없었고 낚싯대 하나랑 버켓 하나만 들고 다니던 터라 이걸 어찌해야 할 줄 몰라 피어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오랜 싸움에 redfish도 지쳐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모여든 구경꾼들 중 한 분한테 낚싯대를 잡고 있어달라고 부탁한 뒤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서 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에 들어가고 나서야 redfish를 손으로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처에 악어도 사는데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은 점성어는 일단 차 트렁크에 비늘을 깔고 그 위에 놓은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아이스박스에도 점성어는 들어가지 않아 딕스 스포츠 가서 제일 큰 쿨러를 거금 150불 주고 산 뒤 그 안에 넣어 바로 4시간 운전 뒤 식구가 있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잡아온 점성어는 일본 식당을 하는 친구와 또 다른 두 친구를 더 불러서 저까지 4명이 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뒷부분 못 빼는 부분으로 긁어서 거의 힘으로 뜯어냈던 것이죠. 그렇게 비늘을 친 뒤 일식집 하는 친구가 칼로 조심스레 살을 뜯어내고 보니 살이 나왔는데 왜 코스토 가면 안심살 통으로 파는 길다란 팔뚝만한 거 있죠? 그런 게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뜯은 살은 회를 떠서 친구들 와이프까지 다 모여 실컷 먹게 되었고 속꼬리 정도로 두꺼운 뼈와 애들 머리만한 생선 대가리는 2시간쯤 푹 우러내어 매운탕으로 끓였는데 마치 사골국물처럼 뽀얗게 올라와서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먹었던 redfish와 나쁜 기억은 그날 이후로 싹 이어졌고 그때부터 저는 redfish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1년 내내 잡을 수 있거든요. 뭐 이건 사실 어느 생선이든 마찬가지긴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생선들이 먹이 활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려는 말은 꼭 배를 타고 심해에 가지 않아도 랩피쉬를 사시사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랩피쉬는 일단 심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40피트, 그러니까 10m 이상의 깊은 물에서는 점성어를 잡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점성어를 제일 많이 잡은 때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얘네가 잡히거든요. 어차피 주 정부 규정이 큰 애들, 블루레드는 한 사람당 한 마리라서 마구 더 잡으려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집 앞에서도 가을이 더 잘 잡히기는 하는데 가을에는 밤에도 피어에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부대끼며 낚시를 해야 하기에 엄청 추운 겨울밤에는 아무 방해 없이 큰 피어를 혼자 독차지하고 낚싯대를 여러 대 펼쳐놓고 기다리는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낚시하는 분들은 손맛에 대한 그리움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랩피쉬를 잡고 싶은 이유는 이걸 한 마리만 잡아도 회파티를 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손맛보다는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니 추운 겨울에 낚싯대 여러 대 펼쳐놓고 기다리는 낚시가 제일 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겨울밤에 내복까지 입고 나가 덜덜 떨며 잡은 랩피쉬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꾼들 경우엔 겨울에는 랩피쉬 낚시를 하지도 않고 겨울에 랩피쉬가 잡힌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물론 감성돔을 잡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땅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에 멕시코만 큰 피어에 가서 랩피쉬를 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큰 피어에서 낮에 잡을 때는 보통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닷가 멀리서부터 붉은 진흙 같은 것이 피어에 닿아오기 시작하다가 피어 근처에 오면 그 물이 바로 랩피쉬 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왔을 때는 이미 발밑에 한 마리씩 슉슉 지나가고 피어 맨 앞부부터 피어 중간까지 던져놓은 모든 낚싯대가 확확 접히기 시작합니다. 이땐 생미끼, 냉동미끼, 가짜미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늦여름부터 초가을 때가 많은데 이때가 바로 산란기를 준비하는 때라 엄청 먹이 활동도 강하고 때로 모여다니면서 아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터급 블루레드를 좋아하지만 플로리다처럼 블루레드 낚시를 금지하고 중간 사이즈인 슬랏레드만 허락하는 그런 주에서는 사실 웹피쉬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크기가 엄청 빨리 크는 점성어 특징상 3년에서 5년 사이 애들만 잡아야 하므로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하지만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처럼 큰 블루레드를 한 마리는 허용하는 지역이라면 이게 훨씬 쉬워집니다. 큰 애들은 겨울에는 민물 쪽에, 여름에는 짠물 쪽에 이것만 알아두면 미터급 점성어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20인치에서 50cm 아래의 작은 점성어를 노리신다면 무조건 민물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에 점성어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며 아는 척 할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점성어를 잡는 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좋은 미끼는 뭘까요? 흔히 말하는 컷베이트, 다른 생선이겠죠. 멀리서 바다를 찾는 분들은 저처럼 싱싱한 미끼를 구하기 힘들 테니 냉동 미끼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럼 새우 외에 점성어가 좋아하는 미끼 두 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블루크랩입니다. 블루크랩을 꽃게탕에 넣기 위해 손질하듯 가운데 자른 뒤 옆으로 두세 토막으로 잘라서 달면 됩니다.